네, 반갑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부모로 불러주시고 귀한 생명, 우리 귀한 자녀들을 맡겨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양육하고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또 같은 목적, 한 뜻 아래 모여서 우리가 주변에서도 배우고 또 함께 바라봐야 하는 그런 교육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께서 지혜를 더하시고 우리가 이것을 지식으로 알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도 실천해 나아가며 결단하는 우리 귀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교육을 통해서 함께 성장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늦어서 죄송합니다. 온도가 괜찮으신가요? 좀 뭐 덥거나 그러지 않으시죠? 저만 덥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지혜학교 오늘 온유리가 또 예배 인도를 하는 날이어서 네, 같이 있습니다. 집에서 괜찮나요, 온유리는? 네. 아, 그래요? 아니, 오늘 목 상태가 안 좋다고 자꾸 이렇게 불러가지고 네, 조금 속상했지만 네, 그래도 앞으로 익숙해지면 더 잘할 것 같습니다. 요즘 또 지혜학교에도 요즘 다치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막 손 다치고 발 다치고 막 그래가지고 되게 안전에 좀 주의를 기울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애들 열심히 뛰놀고 그런 모습들 되게 좋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어떤 한 범위 안에서 뛰어노는 것이 더 건강한 거니까 그렇게 함께 잘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태도에 달렸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윌리엄 제임스라는 미국의 한 철학자이자 심리학자인 분께서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인간이 자신의 뭐를 바꿈으로써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뭘까요? 네. 오늘 주제를 생각해 보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태도입니다.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인간이 자신의 어떤 과학적인 발명, 뭐 AI 발명 이런 거, 뭐 이때 AI 시대는 아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태도를 바꿈으로써 자기가 자기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 사실 다른 것보다 내 상황이나 환경보다 사실 자신의 그 상황을 마주하는 태도와 자세에 많이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우슈비츠에서도 그 빅터 프랭클의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책에서도 우리가 이미 함께 나눴듯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어떤 사람은 그런 장소에서 빵을 훔쳐 먹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런 곳에서 빵을 나눠 먹기도 하면서 인간이 모든 자기의 소유권과 자기의 필요를 다 빼앗겨도 마지막까지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거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태도 그리고 그 신념이랑 이제 같이 보거든요. 태도와 신념은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친하게 지내는 두 그룹의 친구들이 있어요. 물론 이렇게 끼리끼리 다니면 안 되지만 전 그때 그런 거 잘 몰라서 가지고 지금도 열심히 연락하고 카톡방에서 아주 활발하게 대화하고 있는 두 그룹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두 그룹 다 교회 안에서 이제 같이 만난 그런 그룹인데 한 그룹은 굉장히 좀 신앙적인 친구들입니다. 신앙적이어가지고 뭔가 일반인들은 잘 하지 않는 결단까지 하는 뭔가 거의 신학교 가야 될 수준의 그런 아이들이 있고요. 다른 한 그룹은 여기도 교회 안에서 만나서 분명히 신앙적인 그룹이긴 한데 그냥 어떤 정도냐면 나 11조 해 약간 이런 느낌에 아시나요? 나 이런 시대에 11조 하는 사람이야 약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위안을 삼고 있는 그런 그룹이 있습니다. 제가 누군가의 신앙에 대해서 함부로 뭐 왈가왈부할 수는 없지만 저는 보통 이 두 그룹의 친구들을 보면서 이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왜냐하면 성도님들한테도 듣지만 여기 좀 더 현실판이거든요. 막 가감 없이 저한테 다 얘기해 주니까 현실판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감합니다. 최근에는 요즘 세대가 말하는 그 30대의 어떤 성공의 기준에 대해서 친구들의 대화를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그 서울에 아파트를 매입했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이제 제가 전에 듣고
아 그렇구나, 뭐 아파트 샀구나라고 이렇게 저는 여겼거든요. 근데 친구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았어요. 어떻게 반응했냐면 마치 굉장한 성공을 이룩한 사람인 것처럼 굉장히 너는 진짜 대단해라고 인정해주는 그런 듯한 반응이 카톡방에 막 올라오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 회심해도 그런 반응이 없었는데 막 아파트 샀다 서울에 막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심상치 않았냐면 제가 느끼기에는 그때쯤 그 아르테미스가 달 탐사를 하고 왔던 지난주인가 그때 시즌이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은 달 탐사하고 뭐고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위대한 일은 마치 서울에 아파트를 산 것처럼 그렇게 대화를 하는 것처럼 제가 느껴졌습니다. 제가 오랜 기간 그 친구들을 봐왔지만 그 친구가 서울에 집을 산 것에 대해서 이제 가장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인간이 하나 있어요. 저보다 더 서울에 집을 산 거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인간. 그게 누구냐면 바로 그 집을 산 친구입니다. 그 집을 산 친구는 뭐 부동산이나 다른 목적 때문에 집을 산 게 아닙니다. 그것을 성공이라고 여겨서도 아니고 뭐 투자 가치 이런 거 전혀 주식도 안 하는 애예요. 뭐 그런 것 때문에 한 애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서울에서 출근해야 되고 어머니가 몸이 좀 불편하신데 서울에 계셔서 가까이 지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집을 샀다 뭐 이렇게 그냥 정말 가볍게 여기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은 주변에서 다 네 성공했다, 서울에서 집을 샀어? 성공했다라고 하지만 정작 자기는 그것을 성공으로 여기지 않고 있었던 인간, 그 인간이 지금 집을 산 겁니다. 그 친구가 누구냐면 몇 년 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제가 그 비전 그 진로 특강 때 친구를 한 명 데려온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예요. 그 친구가 CTS에서 PD로 일을 하다가 사실 좀 더 이제 굉장히 능력치는 높았는데 의리로 CTS에 남아 있다가 재능이 아까워서 이제 이직을 하게 됐는데 지금 굉장히 승승장구하고 행복하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그 여의도에 알아주는 회사에서 콜이 와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하루 만에 스스로 퇴사를 했어요. 퇴사 사유는 자기가 도저히 성장할 수 없는 사내 분위기래요. 막 거의 10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뚫고 들어갔는데 자기 여기서 성장 못한다 이런 거 나오는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이 친구의 성격이. 근데 저는 이 친구를 비롯해서 요즘 30대 중후반이나 뭐 이제 40대 초반에 이제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분명히 이 사람들은 출발선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았거든요. 비슷한 교육 받았고 비슷한 수준에 있었고 대화를 해도 비슷한 게임을 하고 있었고 비슷한 운동을 하고 있었고 나랑 거의 같은 수준에 있는 그런 친구였는데 그래도 그들만의 가지고 있는 어떤 작은 특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마치 그 이제 각도기에서 그 아주 조금의 각이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벌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전혀 다른 존재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그 특징이 뭐냐면 바로 이제 태도입니다. 자기 삶을 대하는 어떤 자세나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과거에는 비슷했던 인간인 것 같았는데 나랑 너무 많은 차이가 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살아가는 기준과 방향과 목적과 이유가 다 다르구나라는 것을 그 태도에서 이제 발견하게 됐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친구들은 서울에 가장 가까운 곳에 집을 사는 것을 특히 강남 쪽에 사는 것을 성공이라고 여기면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그리고 뭐 그걸 성공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온통 목적을 두고 살아갑니다. 근데 정작 그 집을 구매한 친구는 아니라는 거죠. 그 친구가 돈을 보고 사는 친구가 아닌데 그 친구는 그 태어났을 때부터 어머니가 걷지를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휠체어 아파트 휠체어를 타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타고 다니십니다. 권사님이신데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엄마를 이렇게 모셨는지 몰라요. 근데 반대로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셨어요. 요즘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제가 어렸을 땐 자주 뵀는데 모르겠지만 가끔 막 그 친구가 저한테 아빠를 집어 던지고 왔다, 아니면 아빠가 뭐 길에서 주무시고 계신데 놔두고 왔다 이런 얘기를 했던 삶의 형편이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친구입니다. 근데 제가 그 친구와 20년이 넘게 이제 같이 지내면서 단 한 번도 그 친구의 입에서 비관적인 말이 나오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부정적인 말, 누군가가 뭐 이렇게 잘못했을 때도 왜 그랬냐 막 이런 식으로 비난어조의 이런 말을 전혀 하지 않는 진짜 그런 친구예요. 오히려 자기 삶에 비해서
이런 삶에 비해서 훨씬 더 가벼운 수준의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한테도 가서 항상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랬던 친구입니다. 근데 무엇이 이 친구를 이렇게 만들었냐라는 거예요. 저희 주변의 모든 친구들이 장담하건대 이 친구의 성품과 이 친구의 이런 태도는 그 걷지 못하셨던 어머니 때문이라고 다 같이 입을 모읍니다. 그 어머니의 성격을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저는 걷지 못하는 처지에 계시면서 그렇게 밝고 유쾌한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밝으셔요. 굉장히 유쾌하시고,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뭐 비누 같은 수공예 같은 것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데에서 다 해서 항상 섬기시고 봉사하고 막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의 그 긍정적이고 유쾌한 그 삶의 태도가 고스란히 저는 자녀에게 분명히 전가됐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한다라는 것은 저는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가 지금 삶을 대하는 태도가 자녀가 삶을 대하는 태도가 된다. 부모가 지금 무엇인가 바라보고 해석하고 생각하고 있는 그 관점과 태도와 신념이 우리 자녀가 결국 가지게 되는 태도와 자세와 관념과 신념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적인 교육은 이제 좀 있으면 더 발전하겠지만 AI가 거의 다 해줄 겁니다. 그렇죠? AI가 무슨 학습 코칭부터 해가지고 그냥 AI만 있으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모든 자기 주도성만 갖추면 할 수 있는 수준이 이미 지금 열려 있습니다. 근데 지식에 대한 관점은 이렇게 판도가 바뀌고 있는데 태도는 다릅니다. 태도는 AI가 쉽게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태도는 지금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미래의 어떤 학자들과 심지어 AI에 관련된 종사자들도 이야기하지만 태도라는 것과 자세와 그런 관점이 굉장히 그 사람에게 중요한 스펙이 될 거고 태도에 따라 삶의 관점과 미래가 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젠슨 왕 씨를 아시죠? 엔비디아 창업가이신 젠슨 왕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터뷰하다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라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어렸을 때 주방에서 닦을 때도 즐거웠고 서빙할 때도 즐거웠고 신문 배달할 때도 즐거웠다.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에서 일할 때도 즐겁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게 뭡니까 이게? 이건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삶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사람은 이미 알고 있고 그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좋아하는 일을 매번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좋아하는 일만 합니까?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만 만날 수도 없습니다. 짝꿍하기 싫은 인간과 짝꿍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같이 살기 싫고 같이 순원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인간과 순원이 됩니다. 그래서 순모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만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만 먹는 것도 아니고 좋아하는 일만 매번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태도가 준비된다면 그 사람은 불평불만하지 않고 바로 된 자세로 자기를 성장할 수 있는 자세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사람의 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도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어떤 원리가 이곳 세상에 숨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상황이 좋아져야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11장에 보면 어떤 상황이 좋아져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양과 이리가 같이 뛰놉니다. 그렇죠? 그 어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여전히 옆에 있지만 내가 반기지 않는 어떤 상황이 옆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세와 관점과 태도가 바뀌었을 때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것을 이미 성경이 우리에게 여러 번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어떤 시사글을 봤더니 그렇게 경쟁률을 뚫고 회사에 들어가도 그 주도적으로 회사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10%밖에 안 된대요. 네. 특히 이제 대기업에서는 억지로 이제 뭐 프로젝트 같은 게 주어지니까 하는데 정말 자기 주도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이 10%밖에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럼 반대로 최선을 다해서 일을 안 하려는 사람 몇 %죠? 90%. 최선을 다해서 안 하려고 할 겁니다. 퇴근 시간만 기다릴 거예요. 그렇죠? 90%. 저는 그 글을 보고 조금 감사했습니다. 저는 절대 우리 주빌리 선생님들이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도적인 분 90%, 10%는 좀 몸이 아프거나 이렇게 약해져서 가끔 주도적이지 못한 분들. 저는 이게 분명히 태도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삶을 대하는 태도. 학교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선생님들은 주도적으로 그 문제를 해석해요. 주도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누구를 탓하려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법과 대안까지를 고민한 다음에 저한테 옵니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제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그렇게까지 생각했어요? 라고 하면서 부모님이랑 같이 상의해서 이렇게 해봅시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반면에 가끔은 어떤 쌤들은 이렇게 합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저한테 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이래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저도 물어봐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주도적인 사람의 특징은 자기가 뭔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 해결을 통해서 자기의 그 상황이 또 신앙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어떻게 하면 이 아이도 성장하고 가정도 성장하고 자기 일에 대해서 이제 이 프라이드를 가지고 성장해가는 그런 대안책을 마련하는데, 어떤 사람은 왜 이 문제가 내 앞에 온 거야? 그냥 이 정도 수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할 만한 능력도 갖추지 못하고, 사실 해결할 만한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찾지 않습니다. 그것을 해보지 않죠. 그냥 물어봅니다. 빠른 해결책을 줄 것 같은 교장선생님한테 가서 어떻게 할까요? 교장선생님이 결정해주면 빨리 끝날 것 같은데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 더 쓰임 받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전자의 이 태도가 갖춰진 사람이 분명히 더 쓰임 받을 겁니다. 제가 뭔가 행사나 프로젝트를 맡기더라도 이 전자에 있는 사람에게 더 물론 일을 많이 주면 더 괴롭겠지만 그래도 더 믿고 맡길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 사람은 더 성장합니다. 그 사람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빌리는 올라갈 곳이 없어서 그분들이 거기에 있지만 회사에 가면 더 이제 승진을 하게 될 겁니다. 그것처럼 자세를 갖추고 태도를 갖춘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요즘에 저희 이사장님을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요즘 회의 때나 이야기 나눌 때 약간 그 대안 없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굉장히 제가 예민하게 반응해요. 그냥 부정적인 반응. 그냥 모두 싸웠다. 얘네들 어떻게 하면 좋냐 막 이렇게 얘기하면 뭘 어떻게 하면 좋아. 대안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얘네들 어떻게 막 괘씸하다 막 이렇게 끝나면 뭐 어떻게 하자는 거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괜히 제가 예민해집니다. 어제 주평한교회 주일 설교 제목을 아십니까? 답이 있습니다. 였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 제목에 우리 학교 이사장님의 모든 태도가 담겨 있다고 생각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에 현수막 뭐라고 걸렸습니까? 반드시 길은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문제가 내 앞에 찾아오면 왜 이 문제가 내 앞에 왔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어. 어쩌라고 이렇게 합니다. 왜 이걸 또 나한테 시켜? 안 그래도 일도 많은데 이런 자세로 간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태도가 준비된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뭐 하나님께 가지고 가든 뭐 지혜를 구하든 분명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아서 답을 구합니다. 내가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 감으로써 성취감도 느낍니다. 그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실패할 수도 있죠. 그렇죠? 실패하더라도 그걸 성장으로 여깁니다. 이거 내 성장통이었구나.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한테 또 이런 기회를 주셨구나. 성장할 수 있는 라고 하면서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성장하기도 어렵고 제가 그냥 요즘 투잡을 뛰고 있잖아요. 주평강교회와 주빌리 학교. 근데 양쪽에서 다 봐도 같습니다. 쓰임받는 사람은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이 일을 해결하고자 하고 그것에서 성취감과 목적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반드시 쓰임받습니다. 어떻게든 피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그 자리에 없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퇴근 시간을 기다리고 5시 퇴근인데 4시 59분에 퇴근하고 이런 사람들은 성장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제가 3년 동안 비전학교 남학생들과 축구를 하면서 사실 지난주도 또 이슈가 있었는데 우리 학생들의 달라진 태도를 보게 됩니다. 점점 더 정말로 보게 돼요. 그리고 요즘 지혜학교 풋살 방과후도 하는데 달라져야 할 태도가 보입니다. 지혜학교 좀 달라질 필요가 있습니다. 운동할 때. 1년 전만 해도 보통 비전학교 학생들이 경기에서 지면 저한테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자기가 경기에서 졌어요. 그럼 저한테 뭐라고 할게요? 목사님 팀 밸런스가 안 맞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항상 팀 밸런스 안 맞아요. 목사님 팀 잘못 짰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더 웃긴 거는 이 팀으로 지난주에는 이겼어요. 지난주에도 이겼고 지지난주에도 이겼어요. 3주 연속 승리를 하다가 이번 주에 그 팀으로 지면 갑자기 목사님 팀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아이들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거의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제가 안 바꿔줄 걸 알기 때문에 물론 여전히 지면 지금 화를 내는 친구들도 있지만
최근에 지난 목요일 날 목사님 지면 자꾸만 제 마음에 화가 올라오는 것 같아요라고 고백을 하는 친구도 있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제 태도가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전반전에 3대 0이면 막 다시 하자 그랬어요. 목사님 전반전에 3대 0이잖아요. 다시 해요. 이거 지금 뭔가 잘못됐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경기를 그냥 포기해 버립니다. 막 화내고 막 이랬습니다. 근데 요즘은 신기하게도 역전합니다. 네, 3대 0이면 뭐 어쩌라고. 화이팅해서 우리 역전하자라고 하면서 역전합니다. 그러니까 태도가 변했습니다. 불평으로 승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길지를 알고 화이팅을 외치는 아이들이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최근에는 움직이지 않았던 중2 남학생 아이들이 네, 우리 열심히 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은찬이, 마루. 네. 지난 학기 자기 평가에 공을 받아도 욕 먹고 공을 안 받아도 욕 먹습니다라고 썼었는데 형들이 이제 경기에 진심인 걸 깨닫고 나서 이제 그 경기 안에서 해결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루 보면 너무 귀여워요. 막 축구할 때 어떻게 하냐면 공이 아직 저 앞에 있는데 헤딩을 막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이게 실력은 아직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형들이 이제 열심히 안 하면 좀 그런 것도 있고 자기가 이 필드 안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걸 깨달은 거죠. 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중2 남학생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의 태도가 변하니까 실제로 경기의 흐름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스포츠는 작은 가치관이자 세계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거기에서 배운 정신으로 자기가 마주한 삶을 해석하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 그 정승재 씨 아시죠? 정승재 씨 1타 강사라고 불리는 그분은 수학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 하는데 뭘 것 같아요? 뭐 센 수학을 많이 풀어야 된다 이런 걸까요? 아니면 뭐 수학의 정석부터 해가지고 뚫고 가야 된다 이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정승재 씨가 정말 그분의 그 자기 개발에 관한 어떤 책이나 영상을 보면 한결같이 말하는 게 태도예요. 태도가 되면 수학 잘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소리가 안 나오네요. 제가 잠시만요. 그냥 이거조차도 외워요. 이렇게 외운다고. 분자가 0이면 분모도 0이다. 분모가 0이면 분자도 0이다. 막 이러거든. 너 그게 무슨 뜻이야? 그러면 선생님이 그랬는데요. 이른다. 그러니까 내 말은 수학을 잘하려면 태도거든. 이게 진짜 정말 중요한 거네. 태도. 여러분 어떤 편의점은 가고 싶고 어떤 편의점 가기 싫은 어디가 가기 싫어? 좀 불친절한 편의점 가기 싫지. 100% 그거는 태도의 문제예요. 고객을 상대하는 태도가 아니라 알바를 하는 그 사람의 철학이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평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태도를 바르게. 삶을 마주하는 태도.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아니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태도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어요. 사람들은 다 재능, 우는 얘기하지만 왜 태도를 얘기 안 하는지 몰라. 압도적으로 영향력이 큰 거는 사람의 인생의 태도예요. 사람들 대하는 태도, 일을 대하는 태도, 그거 자체가 사람들의 가치관을 형성시키는 거야. 남자들 군대 가보면 아는데 어떤 고참은 하루 종일 툴툴대요. 이러면서 하루 종일. 어떤 고참은 하루 종일 웃고 다녀요. 다른 거야.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니. 난 그래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게 딱 하나 있어. 보통 통용되는 사실인데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군대에서는 너무 열심히 하지 마라. 중간 정도만 해라. 그게 태도거든. 그 사람의 삶을 대하는 태도. 나는 무조건 반대. 시간 더럽게 늦게 가요.
그런 식으로 군생활하면, 적극적으로 하면 시간이 엄청 빨리 갑니다. 거기에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럼 댓글이 쫙 달려. 군대에서 열심히 해봤자 일만 더 시킴. 그거를 그 사람은 내 인생의 손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 태도니까 그 사람들은 불행하게 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회사도 불행하게 다니고, 결혼 생활도 아마 불행할 거예요. 손해 안 보려고. 쟤는 저렇게 했는데 왜 나만 이래야 돼? 손해 안 보려고. 그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 배우자한테도 손해 안 보려는 태도를 가질 거라고. 그러니까 이혼. 네. 네. 더 웃긴 건 저 사람 결혼 안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태도를 어디서 배운다? 저희는 저희 교육상 가정에서 배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집에서 보이는 부모님의 태도가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샬론 메이슨이 말합니다. 교육은 분위기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자녀들한테 뭔가 가르쳐서가 아니라 지식적인 전달이 아니라 부모가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가정 안에 있는 그 분위기와 공기를 우리 아이들이 호흡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가정은 현관문을 열자마자 어떻습니까? 숨이 탁 막힙니다. 막 잔소리가 시작되죠. 신발 똑바로 안 벗어 라고 하면서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저희 집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떤 가정은 잠에 들 때까지 타인에 대해서 평가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누군가에 대해서 칭찬하고 좋은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잠에 들 때까지 회사에서 있었는데 우리 부장님은 어떻고 이 사람은 어떻고 저렇고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다 그걸 들으면서 자랍니다. 그런 아이들의 태도가 어떨까요? 겉으로는 좋을 수 있습니다. 나는 나가 잘해야겠다. 좋을 수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속은 아닙니다. 숨막히는 엄마의 어떤 압박과 또 타인에게 보여야 하는 이미지 때문에 인사도 잘하고 태도가 좋아 보일 수 있죠. 근데 실상 그 사람이 위기에 처하거나 진짜 진중한 어떤 일을 맞이했을 때 그때는 그런 것들이 발휘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부모님께서 어떤 문제 해결과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마다 좋은 태도를 보이고 우리 아이들에게 먼저 그 선행을 보여준 가정에서 있는 아이들이 어려움을 마주했을 때도 올바른 태도로 그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 친구도 그 어머니가 얼마나 정말 긍정적인지 모릅니다. 가정에서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사회에서도 몸이 불편하지만 본인이 할 수 있는 것, 어떻게든 긍정적인 태도로 살아가다 보니까 자녀가 그렇게 닮아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럼 만약 학교에서 우리 애가 디메리트를 받아요. 친구와 싸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자식이 디메리트를 받았다. 그때 우리가 보이는 태도에 자녀의 태도가 달려 있습니다. 막 자녀보다 더 화가 나가지고 네가 왜 디메리트를 받았어? 라고 하면서 걔가 가해자네. 걔가 너는 덜 잘못했으니까 피해자야. 아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라면 어떻게 자라게 될까요? 선생님 제가 먼저 그랬어요. 하지 않겠어요? 집에서도 편가르기 하면서 저 아이가 잘못해서 저 아이가 더 큰 벌을 받아야 된다 라는 어떤 평가만 아이들이 듣고 자란다면 우리 아이들도 학교 와서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제가 먼저 때렸어요. 쟤한테 더 큰 벌을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제 속이 해결이 되지 않아요. 라고 하면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만약 그런 일이 있을 때 사실 우리는 해결책을 압니다.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상대방의 연락처를 만약에 안다면 연락해서 안부도 묻고 선생님께 죄송하다고도 말씀을 드리고 잘못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이렇게 우리가 정말 선한 방법으로 헤쳐나간다면 자식들은 그 모습을 볼 겁니다. 부모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내 편을 들면서 하고 있는가, 아니면 같이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이것을 문제로 여기고 선한 방법을 해결해 가고 있는가. 우리 아이들은 이런 태도와 가치를 본다는 거죠.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학교에 굉장히 자주 불려갔습니다. 저 때문은 아니고요. 저희 형이 사고를 많이 쳐가지고 불려갔습니다. 근데 그때는 학부모가 교사한테 따지는 거 상상도 못했죠. 그렇죠? 저희 어머니 항상 막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어머니가 학교에 갔다 오시면 조용히 파리채나 빗자루를 들고 방으로 형을 데리고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 괴성이 막 들렸는데, 근데 그때 뭐 저희가 많이 맞으신 분들 계시죠? 근데 저희가 그때 뭐 맞아서 옳고 그름을 알게 된 걸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지금도 맞아야 된다라고 외치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그것보다 부모님께서 내 행동에 대해 보이신 어떤 판단과 태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께서 그거에 동조하지 않고 부모님이 이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그때는 매라고 하는 좀 어떻게 보면 잘못된 방법이었지만 분명히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그게 안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라고 하는 이름은 때때로 이성적이던 우리를 굉장히 비이성적으로 우리 이성을 마비시키고 평화주의자였던 나에게 무기를 들게 만들고 누가 봐도 우리 집의 잘못인데 자꾸만 편을 들게 만드는 이기적인 이름이 자녀라는 이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저는 과거에 우리 엄마는 그런 감정이 안 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분명히 저희 형이 엄청 큰 잘못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자식 편 들고 싶었을 겁니다. 엄마니까 그렇죠? 근데 그분은 참으셨죠. 그때 그렇게 편 들지 않고 자식에게 옳은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파리채를 들고 형 앞으로 갔던 겁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어머니로서 큰 결단이었구나라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되는 거죠. 지금은 옳고 그름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때는 그나마 분명한 선들이 있었고 이것이 선이고 이것이 악이고 이것이 바른 거고 이게 그른 거다. 이게 있었는데 요즘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를 우리 아이들이 지금 노인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엄마의 지원 사격은요 천군만마보다 강합니다. 우리 엄마가 나의 잘못을 동조해줬다? 우리 아이들은 죄의식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한 어떤 잘못이나 문제에 있어서는 그것을 분명히 하고 우리 아이들을 지도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설령 우리 아이와 다른 아이가 싸웠다. 그러면 뭐 누가 피해자냐 누가 가해자냐 분명한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 두 가정이 같이 지금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도 같이 갑자기 이렇게 스파링 글러브를 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두 아이가 같이 지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해결해 가는 방법들 그런 자세와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훨씬 더 좋다라는 것이죠. 제가 학창 시절에 저도 어머님이 불려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불려갔다기보다는 어머님이 학교를 찾아간 적이 있어요. 제가 학창 시절에 선생님한테 뺨을 맞은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뭐 잘못돼서 맞은 게 아니라 제가 제가 얼마나 성실했는지 지각비를 걷는 사람이었어요. 지각비를 걷는 사람이었는데 그 돈이 없어진 거예요. 누가 훔쳐가서 사물함에 넣어놨는데 근데 뭐 선생님은 갑자기 그 관리를 못했냐면서 뺨을 때리셨어요. 맞을 만한 일은 아니죠. 근데 이제 맞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진짜 가서 바로 머리끄댕이 잡으실 뻔했습니다. 겨우겨우 말려서 안 가셨는데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우리 엄마 내 편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우리 엄마 역시 내 편, 나의 어떤 불합리함을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악용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정말 내가 잘못했을 때 그것도 선생님이 오해한 거라고 막 얘기를 했습니다. 핑계대기 너무 좋았습니다. 엄마가 한번 내 편 들어주니까 아 이 핑계 대면 엄마가 항상 내 편이다 라고 해서 엄마한테 가서 뭔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잘못을 했는데 선생님이 오해해서 또 그런 거다 라고 했어요. 근데 그날 어머님은 제 말을 듣지 않으셨습니다. 저도 빗자루를 들고 방으로 들어가서 신나게 맞았습니다.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았죠. 제가 지금은 단편적인 어떤 잘못에 대한 태도만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학생들의 실수나 잘못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무언가를 대하는 태도가 우리 자녀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돈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 자녀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대하고 있는 그 태도가 우리 자녀들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내 배우자를 대하고 있는 태도가 우리 자녀를 만들어가고 심지어 내가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태도가 우리 자녀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태도는 항상 첫 번째 뿌리와 같은 첫 번째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먼저 어떤 태도를 지니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가정에서 배우자에게 이웃에게 또 교회에서 아니면 친구 아니면 부모님 가정 어디서든지 간에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태도에 달렸다라고 주제를 정한 이유는 제가 보니까 태도에 수많은 정의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태도는 책임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책임. 그리고 책임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저에게는 굉장히 신앙적인 의미입니다. 책임은 신앙과 관련이 있습니다. 배우자를 책임지는 것 신앙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녀를 내가 책임지는 것 신앙입니다. 내 신앙 좋다라고 하면서 책임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신앙이 좋은 게 아닙니다. 내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임져 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게 바로 근본적인 그리스도인의 신앙이지 않습니까? 책임을 모르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태도는 반드시 그리고 책임을 불러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신학적으로는 존재론적인 변화라고 합니다. 저는 요즘에 그 카카오톡 같은 SNS에서 조용히 나가기 이거 있잖아요. 조용히 나가기. 저 이런 거 되게 싫습니다. 왜 조용히 나가죠? 인사하고 나가야죠. 조용히 나가는 거 뭔가 회피하는 느낌이 듭니다. 실제로 안 좋게만 사용하는 것들만 봤습니다. 뭔가 자리를 피해야 되거나 뭔가 도망가야 되거나 뭔가 상황이 애매할 때 그럴 때 저는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이냐면 책임지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도 인사는 해야지. 그래도 마무리는 해야지. 라고 하면서 뭔가 마무리를 짓고 책임을 지면서 이렇게 나가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사회는 이 카카오톡 조용히 나가기만 봐도 알 수 있지만 책임지지 않아도 돼. 그걸 마치 위로인 것처럼 위안인 것처럼 우리한테 이렇게 열심히 제안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빌리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하다 보면 책임자가 없으면 일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여기 위에다 던져놓고 야, 우리 다 같이 지자라고 하면 누가 질까요? 안 집니다. 네,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어야 일이 진행이 됩니다. 책임에 따라 그 사람의 태도도 바뀌고 태도에 따라 책임감도 달라집니다. 이것은 예전에 장가람 목사님께서 가시기 전에 굉장히 강조했던 인테그리티 기억나시나요? 인테그리티와 관련이 있습니다. 마음의 완전함입니다. 마음의 완전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은 사람들은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누구신지 알고 우리가 하나님이 지신 그 책임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내 앞에 주어진 이 사명에 대해서도 분명히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태도가 변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게 인테그리티라고 생각합니다. 역사 커뮤니케이터 최태성 씨가 그 도산 안창호 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안창호 선생님이 그 나라를 위해서 이제 독립의 어떤 운동과 그런 자금과 여러 가지를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갔을 때 미국에서 이제 불합리함에 시달리고 있는 그 노동자들을 봤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일을 하는데 너무 불합리하게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안창호 선생님께서 하던 그 일을 멈추고 직업 소개소를 차립니다. 직업 소개소를 차려서 그 불합리함에 시달리고 있던 한국인들을 도왔습니다. 근데 그때 이 안창호 선생님이 노동자들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이거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건데 뭐라고 했죠? 네, 오렌지 하나를 따더라도 정성껏 땁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렌지 하나를 따더라도 정성껏 땁시다. 되게 의미 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 오렌지 농장에서 일을 하는데 대충 불평불만하면서 이거 언제 끝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성껏 따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반복하는 일도 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저분은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노동자들이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미국에서 노동자를 뽑는데 한국인이라면 프리패스가 되는 거예요. 정성껏 하니까. 이 하나하나의 가치를 심어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을 사용하게 되는 상황이 마련이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독립운동 우리나라가 독립할 때 미국 농장주들의 도움이 있었다라는 어떤 그 연구 결과도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인들이 어느 한 곳에서 성실하게 오렌지 하나 땄을 뿐인데 이것이 이제 더 큰 어떤 영향이 돼서 대한민국의 독립까지 돕게 되는 그런 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작은 일을 대하는 태도가 판도를 바꿉니다. 작은 일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 인생의 어떤 길을 바꾸고 계획을 바꾸고 우리가 나아갈 미래까지도 다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승재 씨도 알고 있는 거고 젠슨 황 씨도 알고 있는 거고 안창호 선생님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대해야 되는가 그것이 우리의 미래가 달렸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같은 직업을 가지고 같은 일을 하고 있어도 내가 같은 부모여도 같은 상황에 있어도 그 사람의 태도에 따라 나는 지금 성장할 수도 있고 멈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지옥이 될 수도 있고 천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우슈비츠에서 어떤 사람은 빵을 나눠줬지만 어떤 사람은 빵을 나눠줬습니다. 모든 인간이 모든 것을 다 빼앗겨도 신념과 태도는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꼭 지키면서 각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그 뿌리 흔들리지 않는 그 신념과 태도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수학을 가르치라는 게 아닙니다. 영어를 가르치라는 게 아니죠.
우리는 태도와 자세를 삶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지금 나는 내 배우자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지금 나는 우리 집 첫째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것들. 저희 집도 이제 둘째가 아직 어리다 보니까 첫째한테 함부로 대하는 모습이 자꾸 저와 저희 아내에게서 발견됩니다.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나는 우리 가정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교회에서 이 소그룹에 있는 그 인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이웃에게 어떤 태도로 접근하고 다가가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어떤 자세와 태도로 오늘도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 아이들의 태도와 삶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주빌리 모든 가정이 우리가 먼저 불평불만하고 있는 그런 태도와 자세들을 멈추고 어떻게 하면 더 건설적으로 세워갈 수 있는지, 함께 성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이 정직한 것인지 함께 그 태도로 우리 아이들을 세워갈 수 있는